4.7 재보선 완패로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내로남불에서 빠져나오겠다며 민심 경청 투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2030 의원들은 조국 사태에 대해 반성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어지러운 여당 상황 집중 분석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행의 일률적인 틀어 막기식 거리두기로는 방역에 성공하지 못한다며 업종별 방역 매뉴얼을 만들도록 지시했습니다. 오 시장이 직접 출연해 구체적인 구상을 밝힙니다. 세모니아 살해범 김태현이 오늘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무릎을 꿇고 사죄했지만 경찰 수사 결과 범행 일주일 전 이미 살해 결심을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같은 병실 환자들의 수액에 청소용 세제를 주입한 간호사 출신 30대 남성의 범행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수액줄과 주사기에서 남성의 DNA가 검출돼 경찰은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 이용 시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어긴 사람은 과태료 10만 원을, 해당 업주는 3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현실을 모르고 방역 책임을 자영업자에게만 전가한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선거 참패 이후 고개 숙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각종 불만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 당 지도부가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지요. 오늘 첫 회의에서 내로남불의 수렁에서 빠져나오겠다 또 반성을 했는데요. 이 당내에서는 비대위원장이 도로 친문인데 국민이 혁신의 진정성을 믿을까? 선거 패배를 책임져야 할 친문이 향후 지도부 선출 선거에 나오는 게 맞느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내 주류의 변화까지 이어질까요? 첫 소식 최수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침통한 분위기 속에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내로남불의 수렁에서 하루속히 빠져나오겠습니다. 책임은 누구도 예외 없이 엄중하게 묻겠습니다. 당 수습을 위한 첫 행보로 서울, 부산 등 민심 경청 투어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혁신을 위해 시민들로부터 선거 패배 원인을 직접 듣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쇄신을 위한 비대위가 도로 친문이 됐다는 당내 비판은 계속됐습니다. 도종환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장관을 지냈고 민홍철, 이하경 의원 등 비대위원들도 친문 의원 주축인 싱크탱크 민주주의 4.0 소속이기 때문입니다. 당내 특정 세력의 대표를 내세웠다. 그렇다면 솔직히 그거는 면피성 눈 가리고 하는 식이 될 거고 이 사람들이 아직도 국민을 바보로 보는 거 아닌가. 일주일 뒤 선출될 차기 원내대표에 친문계 의원들이 나오는 것을 두고도 갈등이 표출됐습니다. 비문 한 중진 의원은 선거에 책임 있는 인사들이 당 지도부 선거에 나오는 게 말이 되냐고 비판했고, 친문계 핵심 의원은 180명 의원 중에 친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냐며 갈등을 일축했습니다. 특정 개인이나 또는 특정 몇 사람들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당 초선 모임에서는 청와대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는 하지 말라고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선거 패배를 놓고 당청 간 책임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돌아선 2030 민심이 민주당에겐 참 뼈아픈 대목인데요. 민주당에 2030 청년 의원이 5명이 있는데 이들이 반성문을 냈습니다. 그동안 당내에서 금기어에 가까웠던 조국, 추윤 갈등, 내로남불 모두 꺼내들었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5명의 2030 세대 의원들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4.7 재보선에서 청년 지지자들이 등 돌린 데 대해 반성한다면서 당이 당원 당규를 고쳐 후보를 낸 것부터 사과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사죄도 없었으며 당내 2차 가해를 적극적으로 막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회피하고 외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오만함이었습니다. 그동안 금기처럼 여겨지던 조국 사태, 이중적 태도 등의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대명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부당한 압박에 밀리면 안 된다 생각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인사들을 재산 증식과 이중적 태도에도 국민에게 들이대는 냉정한 잣대와 조치를 들이대지 못하고 억울해하며 변명에 일관해왔음을 인정합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불거진 불공정 논란에 대해서도 청년 분노를 살피지 못했다며 오만했다고 자성했습니다. 재보선 참패 원인을 언론 등에 돌리는 듯한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남 탓을 할 순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동안 경험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지도부 판단에 의존했다며 앞으로는 침묵하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청와대도 변화해야 한다. 여당 내에서조차 이런 말이 나오자 청와대는 곤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이르면 다음 주쯤 정세균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개각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인데 누가 후임 총리로 거론되는지 전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보선 결과를 두고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했던 청와대는 임기 말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한 개각을 준비 중입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일단 개각을 하기로 한 이상 늦출 이유는 없다며 예상보다 개각 폭이 커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내년 대선 출마를 위해 물러나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후임으론 김영주 전 한국무역협회장과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미경 전 의원 등이 거론됩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김 전 회장은 경제 회복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받습니다. 수도권과 대구에서 4선을 한 김 전 장관은 중도 이미지가 강한 통합형 정치인이고 이 전 의원은 민주화와 여성운동에 기여한 원로 정치인입니다. 그 밖에도 원혜영 전 의원, 박지원 국정원장 등도 후보로 언급됩니다. 김부겸 전 장관과 원혜영 전 의원, 박지원 원장 측은 채널A에 아직 제안이 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주 전 회장과 이미경 전 의원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각에선 정 총리 외에도 이미 사임이 결정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등 2년 이상 재임한 장수 장관도 교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가 급격한 정책 기조 변화는 없다고 밝힌 만큼 정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나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국무총리로 승진 이동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이번 선거에선 중도층이 돌아서면 얼마나 무서운지 위력이 입증됐죠. 그래서일까요? 민주당 지지율 1위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제 실용 행보를 다음 주부터 예고했습니다. 이 본격적인 대선 행보가 시작되는 겁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현직 광역단체장으로 이번 선거에서 한 발 비켜난 이재명 경기지사. 이번 주 도정에 집중했던 이 지사는 다음 주 월요일 현대차 남양연구소를 방문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만날 예정입니다. 민주당의 선거 패배 후 첫 대회 일정으로 기업을 선택한 겁니다. 이 지사 측근인 민주당 의원은 2030 세대와 중도층을 놓친 게 이번 선거 패배 원인이라 분석하며 기업이 잘 돼야 일자리가 있고 이재명식 공정경제도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반기업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실용주의를 내세우며 중도층 공략에 나선 겁니다. 일자리나 또 국가의 경제적 성장도 결국 현장에 있는 기업들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 확실하게 하고 있고요. 이 지사는 공정질서와 기본소득 등 경제 철학을 담은 저서도 이르면 이번 달 출간할 예정입니다. 저출산과 실업 문제를 해결하려면 경제의 지속 성장이 담보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권의 또 다른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자가격리로 인해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한 측근은 이 전 대표가 자기 성찰의 시간을 충분히 가진 뒤 향후 정치 행보를 결정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끝나면서 국민의힘도 지도부 공백 상태죠. 내년 대선을 책임질 새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여기서도 초선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도로 자유한국당은 안 된다. 초선들이 당 지도부 도전 의사를 밝히면서 출마자가 10명에 이를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퇴임 후 국민의힘은 차기 지도부 선출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하려고 합니다. 오는 12일 사무총장 중심으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4.7 재보선에서 승리한 기세를 대선까지 이어가려면 당이 하루빨리 안정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주호영 권한대행을 비롯해 4호선 중진 의원들과 원외 김무성 전 의원 등이 당대표로 자천타천 거론됩니다. 초선 의원들은 적극적으로 새 지도부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20, 30대 젊은 세대의 지지와 중도 외연 확장 기조를 이어가려면 초선 의원들이 지도부에 들어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한 초선 의원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선거에서 이겼다고 익숙한 것, 편한 것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말했고, 또 다른 초선 의원은 지도부에 초선 의원이 3명 이상은 들어가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 출신의 김웅 의원,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5분 연설로 화제가 된 윤희숙 의원 등 초선 의원 10명 정도가 함께 출마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초선 의원들은 다음 주 모임을 갖고 전당대회 출마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여당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정치부 이현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참 선거가 무섭긴 하군요. 원팀을 강조하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던 민주당이 우왕좌왕하는 모양새예요. 네, 민주당의 혁신을 외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제가 일정표를 한번 정리로 해봤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초선 의원 40여 명이 긴급 간담회를 가졌고요. 이어서 2030 의원들이 반성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고 잇따라 혁신을 하겠다는 입장문 발표가 쏟아졌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이제 초선들의 움직임인데요. 자, 민주당에 이제 80명이 넘어요, 초선이. 이렇게 집단으로 움직이는 건 처음이죠. 그렇죠. 민주당 의원이 174명이니까요. 네. 그중에 81명, 절반 가까이가 초선 의원들인데요. 당선 후 처음으로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심은 옳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보여주신 국민의 질책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통렬하게 반성합니다. 네, 입장문 내용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반성한다. 그리고 당 혁신의 주체가 되겠답니다. 근데 이 초선 의원들 반성문에 대해서 일부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면서요. 네, 당장 뒤늦은 반성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혁신에 앞장서겠습니다. 당 혁신의 주체가 되겠습니다. 지도부 구성에 저희들이 영향을 행사하겠다. 이런 의미는 필요에 따라서는 초선 의원들도 나설 수 있다. 네, 지난해 말에 재보선 후보를 내기 위해 당원 당규를 고칠 땐 정작 침묵했고 상당수 초선 의원들은 박영선 캠프에서 역할을 맡아 선거를 뛰었습니다. 초선 의원 비공개 모임에선 검찰개혁 일변도의 정책이 위험했던 것 아니냐라는 지적과 함께 청와대 인사와 강성 지지자들에 대한 비판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입장문엔 빠져서 정작 예민한 부분은 피해간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그리고 초선 김용민 의원은 검찰개혁 때문에 선거를 친 게 아니라면서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SNS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 중진 쪽에서도요. 한 중진 의원은 초선 의원들이 나오는 대로 말해서 선거를 망쳤다고 비판을 했는데요. 당내에선 이번 선거에서 일부 초선 의원들의 돌출 행동이 곳곳에서 터져나왔고 초선 모임인 철험회가 강하게 검찰개혁을 밀어붙인 점 등을 거론하면서 자기 반성이 먼저라는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신문 강성 지지층도 비판도 있다면서요. 그대로.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왔는데요.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한 당내 비판에 당원 게시판 등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비난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뭘 잘못했냐, 은혜를 모르면 사람이 아니다, 이런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이제 금기어가 이제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표현도 썼는데 실제 청와대나 이 강성 지지층을 비판하는 목소리 그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봐야 할까요? 네, 그동안 친문 강성 지지층은 이제 민주당 내에서 경선을 좌지우지할 만큼 영향력을 미쳐왔는데요. 여권 원로인 유인태 전 총장은 강성 지지층들을 태극기 부대와 비교를 했는데 폭력은 안 썼지만 언어폭력은 계속되지 않았냐라고 했고 강성 지지층만 보고 가면 희망이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노웅래 전 최고위원도 문자 폭탄에 위축되지 말아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자, 이런 다양한 목소리가 단순히 불만 제기 수준일지 아니면 무슨 정책 기조 변화까지 이어질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네, 당내에서는 당청 관계도 다시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 당청 관계나 정책 기조 변화 여부는 다음 주 금요일에 있을 원내대표 경선이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비대위도 일주일짜리고 원내대표가 다음 달 전당대회까지 사실상 대표로 당을 이끌게 되니까 친문, 비문 누가 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정치부 이현수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선거에서 성난 부동산 민심을 확인했지만 이 여당 지도부와 청와대는 일부 보완만 하겠다, 기조 변화는 없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2030 여당 의원들은 그 정도로는 안 된다 반발이 큽니다. 이 부동산 정책이 상당 기간 표류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도 부동산 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사 부동산 대책은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며 청년층과 생애 첫 주택 구입자를 위한 주택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 상환비율 DTI 규제 완화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주택자, 특히 젊은 청년층들에게 실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자 하는 측면에서 다소 완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내에선 LH 사태와 부동산 실책 때문에 선거에서 크게 졌는데 이 정도로 성남 민심을 달랠 수 있겠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오만과 독선, 국민 설득 없이 추진되는 정책들에 대해 더 이상 눈 감거나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보다 과감하고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정책을 바꿔야 할지 구체적인 제안이 없는 데다 한시적 체제인 비상대책위원회가 급격한 정책 전환을 결정하기도 어려워 여당의 부동산 정책은 상당 기간 표류하며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공약들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려면 정부나 서울시 의회의 협조도 필요한데요. 이 중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는 서울시 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민주당 소속인데요. 이들의 생각을 저희가 직접 들어봤는데요. 마찰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재건축하면 나라에서 돈을 보태줍니까? 내 집 내가 짓겠다는데 못하는 거 이거 막아야 되겠죠? 제가 서울시에 들어가서 뻥 뚫어드리겠습니다. 5년 내 주택 36만 호를 공급하겠다며 이 중 18만 5천 가구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와 층수 규제 완화 등을 통한 민간 개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오세훈 서울시장. 주택 공급 확대라는 방향은 정부와 같지만 방법은 정반대입니다. 공약을 이행하려면 무엇보다 시의회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특히 핵심 규제인 층고 제한과 재개발 재건축 문제를 풀기 위해선 상임위 격인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의결이 필수입니다. 위원회 소속 의원 13명 중 12명은 여당인 민주당 소속입니다. 의원들은 구체적인 제안을 받지 않았다고 전제하면서도 민간주도 재개발에 대해선 부정적이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공공이 들어가면은 다소 지역 주민들한테 부담을 완화시키면서 공공의 목적에 맞게끔 처리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걸 민간한테 다 모든 걸 맡겨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는 맞지 않다. 한 의원은 수익성이 낮아 사업자가 나서지 않는 지역엔 공공 재건축 재개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의원은 서울시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며 국토교통부와 조율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취재진과 연락이 닿은 의원 8명 중 오 시장 공약에 찬성한다는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1명뿐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절대 다수인 시의회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향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오늘도 600명이 넘는 하루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 정부는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3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방역 대책에 일률적으로 순응한 것을 반성해야 한다며 독자적인 거리두기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김설의 기자 보도 보시고 스튜디오에서 오 시장과 방역, 부동산, 정치 이슈까지 다양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처음 소집한 코로나 관련 대책회의. 오 시장은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은 한계에 봉착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일률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과도한 희생을 요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신 접종 속도가 비슷한 국력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도 가장 늦은 편이라며 현행 틀어막기식 거리두기 방식을 이젠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가 정부가 정한 코로나19 대응 방침에 순응하기만 한 것에 반성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의 9시나 10시 이후에 영업금지 시간과 같은 중앙정부의 대책은 분명히 재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 시장은 간부들에게 여러 업종의 협회들과 협의해 매출 감소는 최소화하고 방역 효과는 극대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후 코로나19 전담병원을 점검하는 등 취임 초반 코로나 방역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후에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충분히 협의를 하면서 관련 방안들의 현실성과 필요성 그리고 적용 방안 등에 대해서 협의하게 될 것입니다. 능동적인 민생 방역으로 방향을 튼 서울시. 코로나19 방역과 민생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장 집무실이 있는 그럼 6층으로 출근을 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때 10년 전에도 6층이었습니까, 집무실이? 10년 전에는 건물이 달랐죠. 전혀 달랐죠. 신축 건물이 그동안에 만들어졌고요. 네. 새로 만들어진 건물에는 어제부터 새로 출근했습니다. 네. 6층 이야기 나온 김에 바로 이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자, 당선 소감으로 이 성추행 피해자가 편안하게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챙기겠다라고 했습니다. 혹시 이 부분 관련해서 좀 뭐 지시를 내린 게 있으십니까? 예, 모종의 조치를 시작을 했고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의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당사자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고 네. 어떤 부서에서 근무하는 게 가장 심적으로 지금 굉장히 불안하고 불편할 텐데 네. 그분의 불안감을 해소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본인의 의사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이야기를 좀 하고 계십니까, 지금? 피해자 네, 측과? 아직까지 만나진 않았는데요. 네. 예, 의사를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네, 참. 그리고 이게 방금 리포트로 전해드렸는데, 오늘 첫 이제 코로나 회의를 주재하시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틀어막기식 거리두기에 대해서 좀 다른 대책을 내세우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리두기를 뭐 좀 풀어주겠다 이런 뜻인가요? 일률적으로 그렇게 거리두기를 풀면 안 되죠. 네. 다만 업종에 따라서는 영업 시간대가 다른 업종도 많고 네. 특히 유흥업소 같은 경우에는 오후 늦게 영업을 시작해서 밤 늦게까지 영업하는 게 특징이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그런 특징을 잘 살려주면 이 소비자들이 몰리는 시간대를 분산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특히나 9시나 10시로 영업 금지 시간을 설정하게 되면 그 시간에 대중교통에 많이 몰려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곳에서 어쨌든 밀접하게 접촉하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업종별, 업태별로 네. 그 직능단체별로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업종에서 원하는 바를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다시 말해서 매출 감소를 최소화하면서도 네.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동안 사실 열심히 그분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안 했을 뿐이죠. 네. 서울시가 하는 게 가장 적절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중앙정부가 할 수도 없는 거고요. 네. 구청별로 다 따로 할 수도 없습니다. 아마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에 서울시가 그 역할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그 대책을 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조만간 그 대책과 더불어서 그 신속 자가진단 키트라는 게 있습니다. 네, 있죠. 이미 영국, 독일, 스위스를 비롯해서 우리보다 앞선 나라들은 한 달 전부터 네. 이게 굉장히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업종별, 업태별 매뉴얼, 세분화된 네. 세밀한 매뉴얼과 더불어서 이 자가진단 키트를 영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면 네. 그러면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런 방역 대책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공약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문제요. 자, 취임 일주일 안에 재건축 재개발 규제하겠다 얘기하셨는데 아직 일주일 안 됐습니다. 의지는 있으신 거죠? 예,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고요. 네. 법령보다도 오히려 더 그 강화된 규제책을 재건축 재개발에서 서울시가 구사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그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신중하게 주변 집값을 자극하지 않는 방법. 그게 행정의 노하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방법을 지금 이미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법령을 지금 말씀하셨으면 지금 이제 서울시 의회는 좀 반대 의견이 많은 것 같은데 거기를 통하지 않고도 뭔가 규제를 완화할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안별로 다르죠. 네. 시의회의 협조를 반드시 구해야 되는 사안도 있고 네. 시장 방침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되도록이면 시의회와 협의하는 게 올바른 접근이고요. 네. 그래서 어저께 의장단을 뵙고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시민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네. 공조직인데 최대한 협의를 드리겠다, 도와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고 네. 사실 굉장히 답답하고 풀리지 않을 수도 있어 보여서 그 부분이 제일 신경이 쓰였는데 네. 어저께 뵙고 대화를 나눈 제 느낌은 기대할 만하다. 그래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자, 이제 국무회의에도 들어가게 되십니다. 그죠? 이제 야당 소속으로는 사실상 유일한 참석자가 되는데 대통령도 이제 만나게 될 거예요. 좀 무슨 건의를 하거나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 자리에서? 사안에 따라서는 그래야 네. 되겠죠.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의 바람도 있는 것이고요. 네. 물론 국무회의에 배석자 신분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토론에 다 참여할 수는 없겠지만 네. 꼭 필요한 사항이라면 민심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충실히 할 생각입니다. 자, 좀 정치 얘기를 살짝 해보면 내년 이제 대선입니다. 이번 표심에서 이 중도층의 위력이 나왔다. 2030 표심도 얘기를 했는데 내년 대선도 그쪽으로 당이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물론입니다. 어느 정당이든 당의 정체성과 맞는 분들의 표만으로는 승리하기가 어렵죠. 네. 그래서 이른바 스윙 보터라고 하는 네. 중도층의 마음을 얻기 위한 경쟁에 돌입하게 되는 게 선거 아닙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사실 2030을 비롯해서 젊은 층이 국민의힘 후보에게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저희가 잘해서도 아니고 네. 제가 꼭 마음에 드는 후보라서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기대를 해볼 테니까 한번 기회를 주겠다 이런 말씀들을 청년들이 지지 연설을 하면서도 네.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내년 대선에 직접 뛸 생각은 없다라고 이제 어제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시던데 혹시 대선 때 뛰진 않더라도 역할을 좀 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지방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한계는 있죠, 분명히.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뽑아놨더니 유능하다, 일 잘한다라는 평가를 받는 게 사실은 가장 크게 당에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열심히 뛰어서 일을 잘하는 시장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이번 이제 정말 압승으로 10년 만에 서울시에 복귀하게 해준 이 서울 시민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죠. 네,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너무 많은 사랑과 성원을 주셔서 제가 이 성원에 어떻게 보답해야 될지 정말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제가 약속드린 것처럼 일을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정과 상생이라고 하는 젊은 세대들이 정말 민감하게 생각하고 높게 평가하는 그런 가치들에 대해서 민주당과는 달리 그 가치들을 존중하는 그런 서울시가 되겠다 하는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지게 됩니다. 정말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선거 때 들었던 민심의 소리를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새 모녀를 끔찍하게 살해한 김태현이 오늘 언론사 카메라 앞에 서서 사죄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서 전해드릴 치밀한 범죄 정황을 보면 그의 사과에서 진정성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김태현의 오늘 모습부터 김승희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새 모녀 살해범 김태현이 경찰서 밖으로 나옵니다. 유가족분들에게 하고 싶은 거 없습니다. 잠깐만 좀 놔주시겠어요? 팔 좀 놔주시겠어요? 네. 곧바로 경찰서 입구 앞에서 무릎을 꿇는 김태현.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정말 죄책감이 많이 듭니다. 진짜. 살아있다는 것도 정말 제 자신이 뻔뻔하게 이제 생각이 들고 유가족분들 저로 인해서 피해 입은 모든 분들께 정말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피해자 가족으로 추정되는 여성은 김태현을 사형시키라고 외칩니다. 고개를 숙이고 쏟아지는 질문에 같은 말만 반복합니다.
여성분들 왜 죽였나요? 죄송합니다. 피해 여성분 스토킹한 혐의 인정하시나요? 죄송합니다. 기자들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냐고 묻자 잠시도 주저앉고 마스크를 벗습니다. 수염으로 뒤덮인 김태현의 얼굴이 처음 모습을 드러냅니다. 김태현은 정면에 카메라를 응시하며 시선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앞서 경찰이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들어 마스크를 벗지 않아도 된다고 김태현에게 안내했지만 김태현이 본인의 의사로 마스크를 벗은 겁니다. 범행한 다음에 3일 동안 뭐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하고 싶은 말 하세요. 김태현의 모습을 관찰한 범죄 심리 전문가들은 말과 태도 사이의 불일치에 주목했습니다. 말로만 죄송하다고 하지만 태도와 말이 일관성이 없잖아요. 연기하는 느낌? 시연을 머릿속으로 여러 번 해본 것 같아요. 사과의 말을 사전에 가다듬고 마음속에서 연습했을 가능성이 높단 겁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김태현의 범행은 주도 면밀합니다. 범행 일주일 전쯤 이미 큰딸을 살해할 결심을 했고 범행 전으로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한 행동까지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세 모녀 중 큰딸을 살해하기로 한 김태현이 처음 한 일은 큰딸의 근무일 파악이었습니다. 세 모녀의 아파트에 침입하려면 자기 얼굴을 아는 큰딸이 집에 없어야 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김태현은 평소 쓰지 않는 게임 아이디로 신분을 감춘 채 큰딸에게 말을 걸어 근무일을 알아냈습니다. 경찰은 이런 준비가 범행 일주일 전쯤부터 시작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범행 사나흘 전부터는 자신의 휴대전화 기록도 모두 지웠습니다. 경찰이 자신과 피해자를 연결지을 수 있는 통신 기록을 없애려 한 겁니다. 세 모녀 살해 직후 큰딸의 휴대전화에서 자신과 큰딸을 함께하는 친구들을 수신 차단한 것도 같은 이유로 보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면밀하게 계획을 했다는 거죠. 먼저 나의 추적거리를 없애고. 앞서 김태현은 범행 전 인터넷으로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급소를 검색하고 퀵서비스 기사 행세를 할 때 쓸 봉투도 준비했습니다. 온라인 게임을 하다 큰딸을 만난 김태현은 지난 1월 피해자와 게임 친구들과 식사에서 다툼을 벌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피해자가 자신과의 연락을 끊자 스토킹을 시작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태현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피해자에게 배신감을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김태현에게 살인과 특수주거침입, 스토킹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기고 오늘부터 사이코패스 여부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전직 간호사가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환자들의 수액에 청소용 세제를 주입한 충격적인 사건 속보입니다. 이 남성은 자신이 주사기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만진 적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경찰 DNA 검사에서 물증이 나왔습니다. 전민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6인 병실에 입원한 환자들이 맞는 수액에 화장실 청소용 세제를 주사한 혐의로 구속된 31살 이모 씨. 지금까지 경찰 수사에서 확인한 피해 환자는 모두 3명입니다. 이 씨 맞은편 침대를 쓰고 있던 60대 남성 외에 침대 하나를 사이에 두고 차례로 이 병실에 입원했던 20대 남성 2명도 세제 수액을 맞았습니다. 이 중 60대 환자와 20대 환자 1명은 강염기성 세제 성분에 심장 기능이 손상돼 혈액 투석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 소지품에서 세제 주입에 쓴 걸로 보이는 주사기 2개도 발견했습니다. 이 주사기 외 이 씨가 입은 환자복에서 똑같은 세제 성분이 검출됐지만 이 씨는 주사기가 자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나는 주사기를 모르고 만진 적이 없다고 그렇게 했는데 하지만 경찰은 이 씨의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 이 씨가 가지고 있던 주사기와 피해 환자들의 수액줄에서 모두 이 씨의 DNA가 검출된 겁니다. 주사기에 대해 모르고 만진 적도 없다는 이 씨 주장과 배치되는 증거입니다. 경찰은 전직 간호사 이 씨가 어디서 주사기를 구했는지도 조사 중입니다. 전문가에게 세제 성분이 몸에 들어왔을 때 치명성에 대해 자문을 받은 뒤 이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병원에서 일어난 사건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 치료 중 숨진 30대 남성 환자의 의무 기록을 조작했다는 의혹 얼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경찰이 최근 세브란스 병원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 증거가 될 수술 당일 CCTV 영상이 없었습니다. 박선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식당에서 갑자기 쓰러진 32살 김모 씨가 신촌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건 지난해 12월 14일 오후입니다. 9시간 정도 지난 15일 새벽 수술을 받았지만 대동맥 파열 등으로 결국 숨졌습니다. 얼마 후 김 씨의 어머니는 병원이 응급 환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유족들은 국민청원을 올리자 병원 측이 의무 기록을 조작했다는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수술 시간과 집도의, 진단명 등이 바뀌어 있었다며 허위 진단서 작성 등의 혐의로 지난 2월 병원장과 의료진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렇게 올리고 나서 다시 뽑아봤는데 훨씬 많은 장수가 당시에는 191장이었지만 이번에는 303페이지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고소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지난 화요일인 6일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누가 언제 김 씨의 의무 기록에 접속했는지 등을 밝혀내기 위해서입니다. 5시간 가까이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산 기록을 떼간다 그러면 처방 자료, 의무 기록 자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 마지막 수정 기록, 마지막 수정 시간, 마지막 수정자 이런 것들도 다 뜨게 돼 있어요. 김 씨 사망 당시 응급실과 수술실 CCTV를 확보하기 위해 관제실도 압수수색했지만 영상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간 시간이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거든요. CCTV가 만약에 사라졌다고 하면은 당시에 들어갔던 시간을 감추기 위해서 증거인멸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좀 듭니다. 병원 측은 CCTV 저장 기간이 한 달밖에 안 돼 자동으로 삭제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CCTV가 사실관계를 밝혀낼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는 만큼 경찰은 조만간 병원 관계자들을 불러 CCTV가 지워진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정부가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3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수칙을 어기면 손님은 과태료 10만 원인데 업주는 300만 원이라는 점 알고 계셨습니까? 방역 책임을 더 무겁게 져야만 하는 자영업자들이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손님이 몰리는 시간대가 되면 식당 주인들은 곤란해집니다. 바쁜 틈을 타 5명 이상 슬며시 들어와 앉거나 여러 테이블에 나눠 앉는 단체 손님 때문입니다. 위반 시 이용자는 10만 원, 식당 주인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방역수칙을 어긴 사람보다 관리 감독을 못한 업주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 겁니다. 멱살 잡으면 하라고 했고요. 편한 소리로 책상에 앉아서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지난 5일부터 강화된 출입 명부 작성 규정도 현실적이지 않다는 목소리입니다. 이제 대표 한 명이 아닌 방문자 전원이 명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면 300만 원의 과태료는 역시 식당 주인이 내야 합니다. 직원이 없는 업주들은 일일이 감시하기가 힘듭니다. 이번 게임만 하다 보니까 내가 쫓아내서 그거 받을 수는 없어요. 식당 주인분이 과태료 300만 원을 내야 돼요. 절대 안 그래요. 나 장사 그만하니까 나 잡아가라 갈 거야. 자영업자들은 차라리 벌칙이라도 똑같이 적용해야 막무가내 손님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똑같은 피해를 줘야지 안 와요. 그렇죠. 안 오고 모일 생각도 안 하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엔 현행 과태료 규정을 현실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외식업 중앙회 측은 정부가 과태료에 대한 현실적인 개편안을 내놓지 않으면 단체 행동까지 고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수사 속보가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서 여당 송철호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청와대 비서진들이 개입했다는 의혹이었죠. 검찰이 오늘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검찰이 오늘 재판에 넘긴 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3명입니다. 지난해 1월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 백원우 전 대통령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기소한 지 1년 3개월 만입니다. 이 실장은 사회정책비서관 재직 시절인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새누리당 울산시장 후보의 핵심 공약인 산업재해 모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를 늦추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타조사에서 탈락했다는 발표가 지방선거 한 달 전 나오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이 실장은 청와대 근무 중 파악한 울산 공공병원 관련 정보를 송초로 후보 측에 넘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울산시 도시계획 자료를 빼내 송 후보 측에 건넨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과 과장급 공무원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이광철 민정비서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실장 기소는 유감이라며 이 실장 거치는 신중히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열악열악 정치부 이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볼까요? 네. 자, 어제 국민의힘을 떠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주목을 줬네요. 마지막 뭘까요? 당부입니다. 네, 알려지지 않은 마지막 당부가 있었습니까? 네,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비공개 자리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통합은 안 된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도 이번 선거 때 안 대표가 열심히 도왔는데요. 네, 사실 안 대표가 유세 지원을 할 때도 김 전 위원장과는 다소 불편해 보였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저 안철수 서울 시민 여러분께 단일화 꼭 이루어서 문재인 정권 심판하겠다는 약속. 내가 후보자도 아닌데 무슨 안철수 대표하고 같이 유세를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봐요. 자, 김 전 위원장 어제 이제 저희 뉴스에 나와서 자, 안철수 대표는 대권 시기를 놓쳤다 이런 말은 했지만 네. 아예 그러니까 통합도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전 위원장은 안 대표 자체가 대선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김 전 위원장이 마지막 당부는 현실이 될 것 같습니까? 이 통합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의석수가 3석에 불과한 국민의당과 당대당 통합은 어렵지 않냐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제 곧 국민의힘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예고돼 있는데 그 전에 통합이 될지가 관심인데요. 벌써부터 이태규 국민의당 사무총장은 단일화 판을 키우고 완성시킨 사람은 안 대표라며 지분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 선거 때는 계속 두 손 잡고 다니더니 또 선거 후가 되니까 또 분위기가 달라지네요.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또 뭐가 달라졌습니까? 네, 윤 전 총장이 아니라 윤 전 총장을 대하는 국민의힘 태도가 선거 후에 달라졌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은 오늘 윤 전 총장의 입당을 언급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은 필요하다면 윤석열 검찰총장과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선을 끝까지 나가려고 하는 분은 밖에 오래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불리하다는 점을 말했습니다. 네, 윤 전 총장이 입당을 안 하고는 대선이 쉽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크게 이기고 나니까 자신감이 붙었나 보죠? 네, 야권 대선 후보 경쟁자인 유승민 전 의원도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윤 총장 같은 경우에는 당시 특검의 수사팀장 하면서 30년을 고용을 했고 너무 과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돈 얘기도 했습니다. 돈이요? 무슨 네. 돈이요? 네,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은 사무실, 비서, 차량 비용 등 일주일에 1,000만 원 가까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인 돈만으로는 쉽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보조금을 받는 정당에 들어오라는 건데요. 실제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대선 행보를 시작했다가 자금 문제를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자, 후원회도 있고요. 정말 이 돈 때문에 입당 여부를 결정을 할까요? 너무 현실적이네요. 네,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지만 빠른 변신을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선거 이후 각자 이해득실을 따지는 게 여기저기서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열악야랑이었습니다.
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배구 GS칼텍스의 차상현 감독은 한 명의 스타 선수보다 팀의 조직력이 더 중요하다는 걸 그동안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팀 김연경의 투혼은 아찔했다고 합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모든 걸 잃었던 한 시즌, 그 뒤엔 팀워크를 강조했던 차상현 감독이 있었습니다. 공업점에 있는 선수들이 들어갈 때마다 뭔가를 해줬을 때 제일 건강하고 강한 팀이다라고 강조를 많이 했었고, 적으로 만났지만 김연경은 보면 볼수록 매력이 넘쳤습니다.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코트장에서 보여지는 그런 어떤 에너지와 집중력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대단한 선수다. 완전히 박수 받을 만하다. 내 선수였으면 좋겠다. 한 번쯤은 김연경 선수와 배구를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 워낙 선수들과 격이 없이 지내온 차상현 감독. 선수들 얘기에 카메라가 켜져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잤더니 몸에 낙서를 해가지고 이제는 좀 많이는 알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진짜 여자 마음은 모르겠어요. 우승의 기쁨도 잠시 이소영, 강소희 등 주축 선수들이 팀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이 FA 돈이라는 규정 때문에 한순간에 없어진다면 좀 허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팀을 한 번만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하는데, 선수가 바뀌어도 끈끈한 팀 컬러는 유지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경남 등 일부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선 깨끗한 공기에 쾌청한 날씨까지 봄을 만끽하기에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내일은 맑은 하늘에서 봄볕이 내리쬐면서 한낮 기온은 20도까지 쑥 오르겠습니다. 단 아침과 밤엔 쌀쌀하겠습니다. 특히 차가운 북동풍을 직접 맞는 대관령 지역은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기도 하겠는데요.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한편 북동풍이 산맥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서쪽 지역의 공기는 상당히 건조해집니다. 화재 예방에도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주말 동안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제주와 남해상엔 강풍이 불겠습니다. 주말엔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강할 텐데요. 피부 건강을 위해서 볕이 강한 오후 1시부터 4시 사이엔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고요. 모자와 양산을 쓰시고 자외선 차단제를 3시간마다 바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날씨였습니다. K반도체 벨트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반도체 공급 대란이 시작된 지 넉 달, 이미 자동차 공장이 멈췄는데 이제야 내놓은 장관의 말입니다. 자, 미국은 이미 기업을 지원하는 법안도 내놓고 백악관이 직접 대책회의에 나선다는데요. 기업들은 생존을 걸고 뛰고 있는데 정부의 말은 참 한가롭게 들립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매번 뒷북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